때 어떻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빈센트 반 고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장폴 사르트르라는 이제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B는 뭐예요? birthday, 탄생. 그리고 D는 death, 죽음.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철학자들이신가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고민하면서 살아요? C, 초이스,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A를 할까? B를 할까? 어제 여기 오셨지만 오늘도 갈까? 말까? 오늘도 너무 더울 것 같은데 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모자를 쓸까? 옷을 뭘 입을까? 신발을 이거 신을까? 어쩔까? 온갖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이번 주말에는 뭘 할까? 그러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 내가 하지 않은 일, 내가 가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이 두 가지 후회 중에서 더 많은 후회가 남는 게 뭘까요? 하지 않은 일. 한 일은 쉽게 어때요? 합리화도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들었으니 재미없어도 그래 괜찮다. 2시간 시간 때웠다. 오늘도 보람찼다. 하지 않은 일. 내가 여기를 안 오고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 갔어. 근데 여기 왔던 게 생각보다 괜찮았으면 에휴 안 가길 잘했네가 되지만 생각보다 여기가 별로면 내가 가지 못한 그게 후회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이 남는 이유는 내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거길 갔다면 그때 그 돈을 받았을 거야. 받았으면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이 몇 배가 불려주고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야. 내가 거기에 나가서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저 남자를 만나서 세상에 그래도 이런 고생을 안 하면서 살았을 거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해요. 왜? 경우의 수가 많아. 근데 한 일은 좀 뭔가 실패를 했더라도 어때요? 합리화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이런 이쁜 자식들을 낳았잖아. 합리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거 얼마든지 또 나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나답게 살려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남 신경 안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버럭버럭 막 성질 내면서 그렇게 사시는 사람도 있어요.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는 안 돼. 근데 어때요? 가끔 나도 저렇게 할 말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나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나답게 사는 게 결국 자유롭게 사는 거고, 자유롭게 사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뭐지? 나를 아끼는 거예요. 그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나를 아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빈센트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건 한번 재밌으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 뭘 듣는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이 엄청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뇌에 뭐가 확 꽂혀가지고 어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내가 자식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 유학까지 보내놨어. 근데 유학까지 보내놨지만 걔가 제대로 된 취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해요?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원한 결과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 되나? 적당히 해야 되나?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결과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앞에 지금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이 열심히 석탄을 캐요. 이렇게 광산을 캐요. 뭐가 있대요? 캐면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캐요 안 캐요?
여기 캐면 다이아몬드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 캐요, 안 캐요? 전 캘래요. 일단 캐고 후회할래요. 네, 캔단 말이에요. 열심히 캤어. 언제까지 캐야 될지 아무도 몰라. 광산을 캐면 다이아몬드가 있다고는 했는데 100m만 캐면 있어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캐. 기대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아이고 다 캐버렸을까? 다이아몬드 못 찾았나 봐요. 한 번만 내리치면 뭐가 있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몰라. 내가 열심히 광산을 캐지만 다이아몬드가 언제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 누구처럼 막 캐요. 또 누구처럼 에이 안 나온 것 같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냥 돌아서 하기도 해요. 무기징역 선고받은 재수가 난 여기서 썩어 죽을 수 없어. 뭐 할 거야? 탈출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땅굴을 파요. 뭔가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느껴지면서 햇빛이 막 비치는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보여요? 드디어 나 탈출할 수 있는 건가? 희망이 차서 열심히 파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똥통이에요, 똥통. 어렸을 때 똥통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우리 그런 데서 안 살았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한테 뭘 열심히 하든지, 내 남편을 뭘 열심히 하든지, 내가 뭘 열심히 공부하든지, 이 행동의 끝이 다이아몬드가 있을지, 다이아몬드를 바로 앞에 두고 내가 돌아선 것인지, 조금만 더 파면 그게 똥통인지도 모르고 계속 파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결과를. 그러면 포기할 거냐, 인내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뭘 하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나답게 살아요. 강사님이 어떻게 알려줬으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방법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알려줬는데도 내가 해보니 안 될 수도 있어. 주변에서 자꾸 뭐라 그래. 엄마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주변에서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다 늙어서 주책이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이 결과의 끝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인내하지 말고. 대신 우린 뭐 하자고요? 송나라에 사는 한 농부가 어느 날 옆집 벼를 봤는데 세상에 우리 집 벼보다 너무 이렇게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그래서 자기 집 벼를 일일이 다 이렇게 늘려놓는 거예요. 뜯어놓는 거예요. 그 바보스럽죠. 그래서 열심히 뜯어놓고 집에 갔어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나 벼 이렇게 다 키워놓고 왔다? 다음날 가서 보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우리 삶을 조장하지 말자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면 돼요. 러빙 빈센트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어요? 실사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너무 이렇게 조금 재미있진 않아. 잔잔해요. 러빙 빈센트가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 죄송해요. 왜 영어만 나오면 발음이 이러지? 애니메이션이냐면 빈센트 반 고흐가 죽고 1년이 지났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와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아시죠? 정말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랑 친해요? 우체부랑 친해요. 우체부 아저씨랑. 네, 지금은 이메일로 많이 쓰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 우편을 많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랑 친하단 말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빈센트 반 고흐가 죽고 1년이 지났는데 빈센트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시켜서, 이제 본인은 너무 늙었으니까 아들을 시켜서 이 편지를 동생 테오에게 전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아들이 뭐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싫어해요. 아버지 저는 그 일이 싫습니다. 막 이렇게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체부 자기 역할도 있고 그래도 전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빈센트의 편지니까.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요. 아들아, 내가 죽었는데 어느 날 너에게 보낸 나의 편지가 발견이 된다면 너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어때요? 당연히 감동스럽겠죠. 내 아버지의 편지라니.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서 아들이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을 동생 테오에게 주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화가들을 모집했어요.
전 세계에서 4천여 명의 화가들이 접수를 했다고 해요. 나 이거 참여하게 해주라. 그래서 거기에 100몇 명만 선발을 해서 그 화가들이 일일이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의 130여 점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예요. 실제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기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유화. 그 물감으로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작품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기간이 10년이나 된 거죠. 꽤 긴 시간 동안 만든 영화이고요. 이 영화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화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 누구세요? 물어봤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빈센트 반 고흐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를 왜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선택을 했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일대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교재에 놔뒀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전주의에서 인상주의라고 해요. 인상주의. 고전주의라는 건 뭐냐면, 빈센트 반 고흐나 모네, 마네 막 이런 화가들을 인상주의라고 해요. 인상주의라고 이렇게 화풍을 붙인 이유는 그 시대 화가들이 우리는 인상주의로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는 인상주의라고 하자. 이제 보통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붙여지는데, 고전주의는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렸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들한테 너 이거 그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 그려줘. 시시포스의 형벌을 그려줘. 나의 자화상을 그려줘. 나의 초상화. 나의 초상화를 그려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거 해줘 라고 하는 시대예요.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게 된 건 그거죠. 종교화가 많은 이유가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종교를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고전주의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었던 시대. 그런데 남들이 좋아할 만한 초상화, 남들이 좋아할 만한 종교화, 남들이 좋아할 만한 풍경화를 그렸던 시대인데, 얘네들 봐라. 그림을 자기들 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해돋이라고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어때요? 동그란 해가 하나 있고 형체도 흐릿흐릿한 거를 자기들끼리 전시회를 한다고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그 비평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니네들 그림 참 인상 깊다. 그래, 잘 그렸다. 이렇게 비꼬는 투에서 나오기 시작된 게 인상주의예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화가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리고 싶은 거를 내 마음을 담아서 그리는 거예요. 해가 빨간색인데, 아니야, 나 빨간색 안 할래. 오늘 내 마음은 해가 왠지 검정색이어야 맞아. 해를 검정 이렇게 그린다거나. 화가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 마음, 감정이 들어간 게 인상주의예요. 이게 시대가 바뀐 거죠. 남들이 하란 대로만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아니야, 우리 언제까지 이런 그림 그릴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자가 인상주의예요. 그래서 인상주의에 속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는요, 1853년에 태어났는데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37. 그것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근데 여전히 자살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사들도. 왜?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내가 이 삶을 끝내겠어 하면 어떻게 죽을까요?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봤던 거 생각하면 약을 막 과하게 먹었다거나 높은 데서 막 떨어진다거나 나한테 권총이 있다면 머리를 쏜다거나, 우리 이제 영화에서 봤던 거 생각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빈센트도 권총을 맞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살했대. 이렇게 하거나 입에 총구를 겨눠서 자살한 게 아니라 어디를 맞았어요? 좀 불편한 자세에 총을 맞고 죽었대요. 더구나 아까 그 영화에서 동네 꼬마들이 막 빈센트한테 돌을 던졌잖아요. 꼬마들이 보기에 빈센트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막 놀리는 거예요. 얘가 화도 안 내, 아저씨인데 왜 그림만 그려. 그래서 막 꼬마들이 막 놀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림 그리러 나갔는데 빈센트가 자살을 했대요. 총을 이렇게 맞았대요. 근데 어디까지 자기가 걸어가요? 자기 숙소까지. 총을 자기가 자살하려고 쐈어. 근데 거기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숙소까지 막 힘들게 막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박사들은. 이게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타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빈센트의 아버지는 이제 목사셨습니다.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 외할아버지도 목사, 증조할아버지도 목사, 고조할아버지도 교회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도 그런 집안이 일부 있어요. 가장이 뭘 물려받아야 된다?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는 집이 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는 3남 1녀예요. 근데 빈센트 바로 위에 있던 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가 이제 장남이 됐는데 어찌됐든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목사시면 본인도 목사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그 성경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게 익숙하죠. 성경책이. 익숙해서 성경책을 굳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미술 그 그리는 그 시기에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좀 철학적이고. 그래서 아마 성경책도 목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신학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달달달 외울 정도였을 거예요. 굉장히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조금 남달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목사가 되거나 막 전도사가 되려고도 우리나라로 하면 저기 어디 험한 강원도 어디 산골 어디 탄광촌에 가서 전도사 생활도 하긴 했어요. 목사가 되고자. 그런데 너무 믿음이 어때요? 특별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전도사다 그러면 힘든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뭐 종교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어려운 일 헤쳐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빈센트는 가보니까 그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남편은 어디 외출로 떠나고 아내들이 막 이렇게 탄광촌에서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불쌍한 거예요. 빈센트가 보기에는. 그러면 종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한테 주어진 거를 다 그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센트는 어떻게 살아요? 거지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넌 그게 전도사가 할 일이 아니다. 넌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왜? 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 어떠겠냐. 왜 너만 유별나게 네 거 다 주고 너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빈센트는 정규적인 미술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으려고 갔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미술학원에 가서 그러면 뭐를 가르쳐주면 좋아요. 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풍경화 그릴 때 이렇게 하시고요. 뭐 물감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길 바라는데 미술학원에서 뭘 알려줘요? 자, 선을 먼저 연습하세요. 기본적인 걸 알려주니까 아유 이런 거 말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적인 미술 수업을 못 받았다고 이제 합니다. 불안한 청년기를 보내고 네덜란드 시기까지 해서 굉장히 그림이 좀 어두워요. 그 시기의 그림 한 편이랑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밝은 그림까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파리에 가면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밝아져요. 색깔도 많이 쓰고. 근데 그 영향이 그때 당시 빈센트가 파리에 갔을 때 일본 판화, 우키요의 판화라고 하거든요. 왜 일본이었을까? 막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때 일본이 미국과 문호를 개방하면서 유럽에도 자기네들 막 물건을 수출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서 넘어온 도자기, 이제 이런 걸 이제 막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자기에 쌓여진 포장지가 있어요. 포장지가 일본에서는 판화처럼 막 찍어낸 색깔 막 화려하고 이쁜 거, 그걸로 포장지를 싼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일본의 도자기도 좋은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 판화가 너무 색깔이 예쁘고 뻗쳤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문화가 유럽에 이제 들어와서 유행이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그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일본풍의 그림을. 이게 이제 자포니즘 문화라고 하고, 우키요의 판화가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유학 온 그 미술가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사랑을 받고 그대로 또 사람들이 따라 그리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갔었는데 더 밝은, 더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나 자연 그걸 보고 싶어서 프랑스 아를로 넘어가고요. 거기에서 폴 고갱을 만나서 귀를 자른 사건이 발생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정신병원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는 여기서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하숙을 하면서 생내미 정신병원에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오베르쉬르 우아즈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숙하면서 닥터 가시 박사를 만나서 이제 치료를 하며 거기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정말 짧은 동안 10년 동안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예술 하시는 사람들의 돈벌이가 어떻다 그래요?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참 완전 특출나게 유명해지지 않으면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도 정말 이제 독학으로 본인이 그림도 하지만 그림이 또 팔리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화상도 해보고 그 미술 이렇게 작품을 파는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도 했었어요. 돈벌이도 했었어요. 그리고 서점에서도 일하고요. 또 학교 선생님 지원하는 뭐 그런 보조 선생님 역할도 그 직업도 가졌었고, 부목사가 되기 위해서 막 종교 대학교에 가서 뭐 시험도 보려고 했었는데 막 떨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4살 어린 남동생 태호가 형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 형 그래도 그림 좀 그렸었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동생이 약속했어요. 동생은 유명한 화상이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면 형 내가 형을 지원해 줄게. 요즘에도 이런 형제자매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4살 어린 동생인데 형이 보통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안 거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다는 걸 알아서 내가 형 지원해 줄게 하면서 빈센트가 죽기 전까지도 동생 테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를 동생하고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를 보면 500프랑 보낸 거 잘 받았어. 이번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돈이 없어. 이번엔 뭐 해야 되는데 물감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번엔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 이야기가 많아요. 동생 테오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0년간 빈센트가 화가로 활동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이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기름이 이렇게 섞인 거라서 잘 마르지가 않고 길게는 막 1년이 걸려서 마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마르기도 전에 또 그리고 막 이런 거예요. 또 빈센트는 좀 특이한 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풍경화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떼약볕 다 맞으면서 사람들은 그냥 스케치만 하고 안에 들어와서 색칠을 한다고 해요. 근데 빈센트는 아니야. 밖에서 그리고 밖에서 색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빈센트가 죽고 나서 수많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빈센트는 한 30여 가지 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해요. 30여 가지 병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만약에 암 걸렸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도 암, 잘 때도 암, 밥 먹을 때도 암. 나는 그냥 암 환자가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30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그림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그리고 또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또 사창가 가서 여자들 만나고 담배 피고 친구한테 편지 쓰고 태호한테 편지 쓰고 답장 받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했나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신의 뭔가가 개운하지 않은 이런 몸 상태를 다 그림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닌가 또 싶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살아생전에 유화로 된 그림은 딱 한 작품이 팔렸어요. 어제 보여드린 그림 중에 있어요. 붉은 포도 그 수확하는 장면. 그게 딱 한 작품이 팔렸는데 빈센트도 죽고 나서 유명해진 화가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변인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 주변인이 너무 특이해요. 누구예요? 제수씨. 동생 태호의 아내예요. 나 같으면 싫었을 것 같아. 내 남편이 버는 돈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아주머니한테 주고 있잖아요. 꼴배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형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줘? 평소에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죽고 나서 자기 아파트에다 전시회를 열고 또 동생 태호도 빈센트가 죽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또 아주버님의 그 그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도 화가랑 재혼을 해요. 화가랑. 왜? 화가랑 재혼하면 이 화가에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해주고 뭘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 제수 씨에 의해서 이렇게 유명해져서 지금은 억대 가격을 뭐 측정할 수 없을 정도죠. 이렇게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림 한 편 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에게서는 이렇게 어두운 그림이 있었나? 네덜란드에 있을 때, 프랑스에 가기 전에 네덜란드에 있을 때 그림이에요. 빈센트는요, 이 그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요. 누구의 손을 그리고 싶었냐? 진정한 농부의 손을 그리고 싶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화가 중에 한 명이 앞선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누구예요? 장 프랑스와 밀레. 농부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좀 표현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가 그림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50여 장의 스케치 또 연습한 거 그런 수십 장의 연습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자기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잖아요. 좀 어둡기도 하지만 그냥 없이 사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 이 손이 보면요. 조금 에어리언 같은 이런 뭐죠? 이상한 그 괴물 나오는 그 괴물의 손같이도 보여요. 너무 커요 또. 그러니까 이 화가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하는 농부의 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밥상, 하루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그들의 밥상에 뭐만 있어요? 감자하고 그냥 차 한 잔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태호한테도 보냈어요. 야, 나 정말 농부의 손을 그리고 싶었어. 나 이렇게 그렸어. 친구한테도 보냈어요. 나 이런 그림 그렸어. 어때? 다들 뭐라고 평가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니? 그림이라고 하면 색깔도 좀 들어가고 예쁘고 막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내가 온갖 걸 다 맛있게 막 밥 차려놨는데 식구들이 짜요 어째요 하면 뭐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떠세요? 에이씨 먹지마 이러세요? 짜다 그러면 물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 기분 안 좋잖아요. 빈센트도 정말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나빴겠죠. 그래서 화를 버럭버럭 냈다고 그래요. 야 네가 알긴 뭘 알아 내 그림에 대해서.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런데 동생 태호마저 이 그림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가 그러면 화는 버럭버럭 냈지만 이런 그림을 앞으로 더 잘 그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된 그림이에요. 많은 화가들이 이거를 빈센트 반 고흐의 걸작으로 뽑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근데 정말 우리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보였어요. 힘들게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나 쳐다봐요 안 봐요? 너무나 어때요? 나도 차 한 잔만 이런 것 같아. 쳐다도 안 봐요 아내가. 그냥 우리네 모습 같아. 왜 그러잖아요. 진짜 남편이 평생 정년퇴임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올 때는 그래도 밥 차려주고 있는데 퇴임하고 들어오면 집에서 어때요? 삼식이 됐다고 놀리지 않나요? 불편해하다고 하시는 분들 막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아빠의 존재가 너무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며느리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젊은 부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이제 쳐다도 안 봐 남편. 에이씨, 내 그동안 열심히 했으면 되잖아. 그냥 우리네 사는 모습 같아요. 참 밥상이 소박해요. 그렇게 힘들게 노동했는데 뭐만 있어요? 감자만 있어요. 빈센트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 농부의 손을 정말 잘 그리고 싶었다고 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지만. 근데 참 안타깝게 빈센트 반 고흐가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아들이 하는 것마다 진득하니 뭘 못해. 목사가 된다고 했다가 구호교사가 된다고 했다가 전도사 갔다가도 탐방촌에서 쫓겨났다가
화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우리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돈 못 벌고 집에서 빈둥빈둥 취업 준비한다고 하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어머니 저 나가게 10만원만 주세요. 어이구 속 터져 안 터져요? 이제 네가 벌 때도 되지 않았냐? 그럼에도 어때요? 안쓰러우니까 저라고 노력 안 하겠냐? 안쓰러우니까 또 주잖아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 그림을 그릴 시기에 아버지가 심정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빈센트가 이 시기에 그린 그림을 보면 아버지를 떠올리며 성경책을 그린 그림도 있어요. 살아 생전에 잘해야 하는데 우리가 참 가족 간에 그게 정말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요. 자고새가 나는 밀밭이에요. 이거는 이제 파리에 와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보세요. 그림이 확실히 완전 달라졌죠.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어느 날 빈센트가 풍경화를 그리려고 이제 가는데 프랑스 그쪽에는 이제 밀밭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밀밭 그림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려고 가는데 저기 밀밭에서 그 밀밭 사이에 자고새가 푸드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빈센트는 성경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혹시 이제 종교가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에 자고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고새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고새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뱁새, 메추리, 그게 자고새예요. 근데 이 자고새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뻐꾸기가 자고새 둥지에 알 낳는 건 아시죠?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이 뻐꾸기가 여시도 이런 여시가 없어요. 자기가 알을 낳을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고새도 알 그 낳는 시기가 비슷해. 그럼 뻐꾸기는 둥지가 없어요. 왜? 내 알을 어디에 낳으면 돼요? 다른 새 둥지에 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고새가 이제 알 낳을 시기가 되잖아요. 그럼 뻐꾸기가 그 주변을 빙빙 맴돌아요. 뭐 하려는 거예요? 자기 아기 거기다 딱 놓으려는 거예요. 자고새가 잠깐 자리 비잖아요. 그러면 얼른 지하를 하나 딱 놓고 가. 또 이게 좀 텀을 들 수 있대요. 뻐꾸기는. 그러니까 타고난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둥지에 가서 자기 알을 딱 놓고. 그러면 이 자고새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자기가 뻐꾸기 알이 좀 더 커요. 뻐꾸기가 둥지에 알을 놓고 갔는데 그걸 몰라요. 몰라. 진짜 엄마 맞을까? 몰라. 참 미련해. 그러니까 내 둥지에 뻐꾸기 알이 있는데도 열심히 품어요. 근데 이 뻐꾸기 새끼도 진짜 여시 같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자고새 알을 다 둥지 밖으로 밀쳐내요. 그러면 떨어져서 자고새는 죽어요. 등치도 큰 것이. 근데 그 등치가 그렇게 큰데 자고새가 자기 새끼랑 분명히 틀린 걸 눈으로 봤을 건데도 지극정성으로 뻐꾸기 새를 키워요. 어느 날 그림을 그리러 갔는데 자고새가 푸드득 날아오르는 거예요. 자고새 이제 성경책을 들들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고새가 어떤 새라는 걸 빈센트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미련한 자고새.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누가 미련한 것 같아요? 나도 미련한 것 같아. 왜? 제대로 된 그림도 못 팔고 맨날 이렇게 동생한테 지원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화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 지금 밀밭에 바람에 의해서 밀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누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빈센트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지만 이게 빈센트 마음 그대로예요. 나 자고새처럼 미련하게 있는 거 아니야? 보세요. 이게 뱁새 자고새예요. 이게 뻐꾸기 새끼예요. 여전히 자기 새끼 있냐? 벌레를 갖다 물려주고 있잖아요. 제비 새끼는요. 새끼를 딱 낳으면 제비 어미는 벌레를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때니까 일일이 새들 그 입에 벌레를 다 물려줘요. 그런데 이 제비 새끼가 어느 정도 검은 깃털이 나고 이제 좀 크잖아요. 그럼 벌레를 물고 와서 입에다 안 넣어줘요. 어떻게 해요? 물고 있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걸 먹으려고 경쟁을 하겠죠.
등치가 좀 커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덩치가 작으면 이제 못 살아남는 거예요. 엄마가 어느 정도 아기를 크면 입에다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빈센트는 마음이 너무 흔들렸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남들이 인정도 안 해줘. 인정해주려면 내 그림을 사야 되는데 안 사. 여전히 동생 태호한테 야 돈 좀 보내주라. 담배 사야 돼. 야 돈 좀 보내줘. 나 커피 마셔야 돼. 이러고 있어요. 10년이나 그랬답니다. 이 빈센트는. 맹모 삼천과 맹모 단기. 맹모 삼천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맹모 단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자가요 10대 때 이제 집을 떠나서 유학을 간 거예요. 어느 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공부를 마치지도 않았으면서 엄마를 보러 가버린 거예요. 엄마가 그때 이제 배틀을 짜고 있었어요. 아니 몇 년 만에 아들을 본 거예요. 귀한 아들을. 그럼 우리는 어때요? 버선발로 아마 마중을 나갈 거예요. 어머야 내 새끼 고생했네 막 한 다리 막 휘어지게 막 차려줬을 거예요. 근데 맹자의 엄마는 어떻게 했냐? 아니 얘가 올 때가 아닌데 온 거예요. 너 공부는 어디까지 했니? 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배틀을 잘라버린 거예요. 네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멈추면 이거와 똑같다.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단호하게 하셨을 수 있어요? 어이구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어. 못 보가 그래. 근데 자식을 키우는 거에는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만 성인이 된 자식이 있다면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맹자는 이렇게, 어머니는 이렇게 맹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우가 동생 태호에게 보내는 거예요. 새들에게 털갈이 계절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게 맞나? 자신의 깃털을 잃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실패를 거듭하는 불행하고 힘겨운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가 힘들지만 자꾸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털갈이 계절이 있기에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으므로 이 변화의 시기에 애착을 가질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스스로가 자꾸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산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남의 눈치, 자식 눈치, 배우자분의 눈치를 또 많이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사니?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선택한 길이 이거면 난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이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의 노란집인데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전쟁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 폐허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노란집에서 빈센트 반 고흐는 고갱과 만나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꾼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지만 폴 고갱을 만나서 같이 화가 연합회를 만들어서 돈도 벌고 그림도 그려야지 하면서 그 폴 고갱을 기다린 거예요. 동생 태호가 생활비까지 다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폴 고갱과 90여일간 살아요. 한 9주 정도 살아요. 근데 안 맞아서 이렇게 안 맞을까? 5살 많은 형인 폴 고갱은 이렇게 하라니까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사사건건 싸운 거예요. 그래도 빈센트는 참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형이 말하니까 들어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다 결국 폴 고갱이 에이 다 때려치고 나 갈래! 가겠다고 하니까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홧김에 이제 뭘 한 거예요? 귀를 잘랐다고 했는데 사실 귀를 이렇게 다 자른 게 아니고 귓볼 조금 아파요. 귀를 자르면 쉽게 막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귀를 자르려고 했지만 살짝 귓볼 조금 잘랐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정상이 아닌데 그 자른 걸 어떻게 해요? 예쁘게 싸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창가의 그 창녀한테 줬다고 하잖아요. 선물이야라고. 오빠가 선물 뭘 줬을까? 다이아를 줬을까? 뭘 줬을까? 하면 기대하면서 열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피가 철철 묻은 귀를 줬으니 당연히 신고할 수밖에 없죠. 신고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다시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빈센트를 가만히 놔뒀겠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정신병자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빈센트는 이 노란지 집을 이렇게 노랗게 색칠하면서 얼마나 긴 시간을 폴 고갱을 기다렸을까. 아, 이제 나도 내 삶에 희망이 생긴다. 이제 나도 뭔가 되겠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해바라기를 많이 그리잖아요. 이건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강의예요. 해바라기를 왜 이렇게 많이 그렸을까? 그 지역이 땅이 척박해서 해바라기밖에 자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천에 깔린 게 해바라기였던 거예요. 폴 고갱을 맞이할 이 방에, 폴 고갱을 방에 해바라기, 자기가 그린 해바라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자기소개서예요. 나 이런 그림 그리는 화가야. 그런데 폴 고갱이 그런 그 해바라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오, 보통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둘이 싸워서 폴 고갱이 이제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편지를 보면 테오한테 이제 빈센트가 쓴 편지에 보면 고갱이 나한테 해바라기, 내 그림 해바라기와 자기 그림을 바꾸자고 했어. 택도 없는 소리, 나 안 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폴 고갱은 그 해바라기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자체도 막 노라면서 되게 막 밝잖아요. 얼마나 희망을 꿈꿨을까. 이제 내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온다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둘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폴 고갱이 이제 떠나면서 끝납니다. 이 노란 집, 이 월세가 그때 당시 시세로 15프랑 정도 했다고 해요. 15프랑인데 테오가 보낸 돈을 대략 누가 계산하신 화가분이 있는데 80만원 정도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80만원을 어디다 썼을까? 술 먹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 만나고 물감 사고 이렇게 월세 내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남자 혼자 80만원. 근데 이렇게 돈을 항상 부족한 상태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폴 고갱인데 달과 유펜스라는 소설책의 주인공, 모티브가 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폴 고갱이 해바라기 화가라고 하면서 빈센트 반 고흐를 그린 그림이에요. 보세요. 화가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붓인데 붓 같아요? 이쑤시개 같지 않아요? 화가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붓으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빈센트를 뭘로 그린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해바라기가 어때요? 빈센트는 해바라기 그림을 잘 그렸어요. 본인도 좋아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빈센트의 얼굴을 보세요. 눈이 풀렸어요. 내 그림을 그렸다고 한 형의 이제 그림을 보니 나를 이렇게 그려놔서 기분이 어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날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이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이런 시선으로 본 거예요. 빈센트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니까 해바라기 그림 좋다고 했을 때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한 거예요. 좀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 그림은 이제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 해바라기 그림도요, 보면 그냥 다 피어있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활짝 핀 것도 있고, 색깔이 변한 것도 있고, 아직 안 핀 것도 있고, 조금 지고 있는 것도 있고, 12송이, 15송이 막 이렇게 해바라기 그린 거 보면 다 똑같이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센트가 관찰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뭘 하나를 그릴 때 그렇게 떼어볕이 내리는 곳에 그리면서 스케치하면서도 자기 몸이 힘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최대한 나의 이거에 다 진심을 다해서 한 거예요. 해바라기 하나를 그리더라도. 이거예요. 아덴의 붉은 포도밭이 이게 유일하게 유화 작품으로는 팔린 작품이에요. 그때 당시 1만 프랑으로 샀다고 해요. 이 작품을 사신 분이. 근데 16년 후에는 25배가 돼서 팔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도 누가 사갔냐면 빈센트가 친하게 지낸 화가가 있어요. 이 노란 집 그림에도 걸려진 화가예요. 초상화의 화가인데, 그 화가가 웨젠 보시라는 화가인데, 웨젠 보시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화가예요. 평소에 웨젠 보시가 자기 누나하고 빈센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거예요.
불쌍해. 동생이 돈을 지원해. 어째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림이 안 팔려. 누나가 살 수 있으면 한번 좀 사줘.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이 그림을 사줍니다. 친구 에덴부시의 친누나, 안나부시. 그래서 유일하게 빈센트 반 고흐의 이제 살아생전에 팔린 그림이에요. 와, 이 정도 되면 가족들이 어때요? 포기할 법도 할 것 같아. 야, 그림을 그렇게도 그리면서 세상에 하나 팔려서 야, 이제 그만 때려쳐라.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도 되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는 왜 이렇게 포기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뭘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아쉬워서? 될 것 같은 희망 때문에? 아까 알묘조장이라는 거, 탄광에 우리 다이아몬드 나온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한 거예요, 빈센트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정신병원에 있었을 때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제일 힘들었을 때. 그런데, 이게 정신병자의 눈으로 밤하늘이 이렇게 보인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동생 태호가 굉장히 이제 그 병원에 부탁을 합니다. 형이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2층은 병실이고 1층에서 따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라고 태호가 다 부탁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는 그림을 못 그리고 1층에 다른 작업실에서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 그리면서 그러니까 보면서 그린 게 아니고 어느 날 밤에 이제 병상에 이렇게 누웠는데 밤하늘을 보니 별이 아름답게 비쳤던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돌아가신 아빠도 생각나고 엄마도 보고 싶고 동생 태호도 너무 보고 싶고 별 하나 아빠, 별 하나 나, 별 하나 누구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해냈다가 그림을 따라 그리게 기억해냈다가 그리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밤하늘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지상의 세계를 보면 이게 지금 교회 첨탑이에요. 교회에 불이 꺼져 있어요. 교회에 불은 꺼질 때가 있어요? 교회 불은 항상 켜 있어요. 근데 왜 빈센트의 그림에는 꺼져 있을까? 목사 시험도 떨어지고 무슨 시험도 떨어지고 자기가 전도사 하러 갔는데 세상에 너 같은 전도사는 필요 없다고 내쫓아버리고 종교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이 세상에 희망이란 게 없다. 종교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불을 끄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주의 화가는 뭐예요? 자신의 그림 속에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나타냈어요. 나중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찰스 히트니 교수님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려갈 때요. 이때 당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을 하늘의 별 모양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세상이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다 별. 이때 당시 제일 밝게 빛났던 금성이었다는 것도 이 박사님이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미친 게 아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은요 자기가 미쳤다고 안 한대요. 나 안 미쳤어. 강한 부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요 저는 빈센트 반 고흐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조금씩 다시 일할 힘이 되돌아오고 있어. 이럴 때 나를 강제하거나 집을 관리할 모든 책임을 지려 하다가 되레 그 작은 힘조차 잃을까 두려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잠시나마 격리된 곳에 머물렀으면 해. 그나마 내 마음을 좀 달래주는 건 내가 광기를 다른 질병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내 미친 이 광기가 나 받아들일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너 못됐어 그거 인정 안 하면 너무 싫잖아요. 선생님들의 모습에 대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모습 있으세요? 그 인정이라는 것도요 굉장한 용기예요. 남들 앞에서요 그래 나 모자라다 이런 인정하는 거, 그래 나 부족하다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꼬라지 그래 나 심해. 우리 나를 이렇게 나의 안 좋은 점, 그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빈센트는요 인정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 나 돈 못 버는 화가야. 그래도 난 좋아. 나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일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밥 먹고 싶어. 차려주기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차려 먹으면 돼. 나 네 보고 싶어. 말만 하지 말고 가서 보면 돼요. 나 뭐 하고 싶어. 행동하면 돼요. 그 결과의 끝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해요. 일단 하고 후회할래요. 빈센트는 하고 후회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요. 내일도 나가요. 아파도 나가요. 편지 써요. 책 읽어요. 또 색칠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소실됐다고 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어찌됐든 독학으로 이제 그림을 하다 보니 이 전신을 그린 그림을 보면요, 조금 어색해요. 조금 진짜 빈센트가 화가가 그린 그림이 맞아라고 싶을 정도로 좀 어색해요. 네. 이 전신을 그린 그림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붙어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게 쉬운 게 아니래요. 어찌됐든 제대로 이제 미술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본인이 나름 열심히 연습해서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올지 몰라.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할래. 하고 후회할래.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져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요. 나 금방 희망이 부풀었다. 나 금방 잘 될 것 같다가 어때요? 또 절망에 빠져요. 나 이거 잘못 사나봐.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은 그만큼 내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그것도 오래 남지도 않아. 뭔가가 막 힘들고 애달프게 한 일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빈센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태우고요. 처제래, 제수씨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밀 베르나르라고 빈센트의 마지막 그 모습을 그린 화가예요. 이 세 사람 덕분에 빈센트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볼게요. 나다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자유로워지세요.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나를 사랑하면 돼요. 나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껴주세요. 아껴주려면 이 세 가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째, 상황 속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 상황. 내가 지금 만나는 상황. 난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니까 내가 지금 놀랬어. 우리 이제 같이 화를 내면서 그 상황을 내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화를 받아야 돼. 이 전화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것도 중요해. 움직이지 말래. 절대 움직이지 말래. 근데 내가 지금 전화 받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럼 어때요?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예의를 지켜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정말 중요한 전화가 왔어. 그럼 어때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상황에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이 상황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해. 내가 20년 동안 아들 병간호를 하고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1년 365일 이 환자 옆에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이 환자를 돌보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요? 상황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럼 이 에스키모 사진은 왜 갖다 놨냐?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걷는데요. 무작정 걷고 또 걸어. 그래서 화가 좀 수그러들면 그 수그러진 그 장소에서 막대를 딱 꽂고 다시 돌아간대요. 그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상황에서 자유로워지시면 돼요. 두 번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에서
자유로워지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의 부족함. 아이고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딸도 없어. 나는 집도 없어. 나는 뭣도 없어. 다 모자람 투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처라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 돈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난 괜찮아. 딸 없으면 아들 있어. 내 아들 아니지만 그래 아들 낳아서 잘 행복했어. 나의 부족함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되고 상처가 아니에요. 누구랑 비교해서 상처냐고요 그게. 아유 나는 주름이 너무 많아. 나이 들면 주름이 있어야지. 그래도 쟤는 막 성형해서 주름 없는데 나도 돈 있으면 할 텐데. 그대로 늙어가는 게 제일 이뻐요. 제일 자연스러워요. 나의 부족함에서 자유로워지자. 첫 번째는 나의 상황에서 자유로워지자. 나의 부족함에서 자유로워지자. 이거는 노트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꽃 안 예쁠 수 있어요. 장미 예쁘잖아요. 요새는 서양 뭐 꽃길이 막 교배해가지고 엄청 이쁜 꽃 많아요. 근데 이 풀꽃도요 자세히 보면 예쁘대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자세히 봐야 예뻐요. 근데 저는 자세히 볼 힘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쁘세요. 마지막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글인데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어떤 작가님이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물을 줘요. 서로에게. 넌 나도 물 줘! 이게 아니고 내가 줄게. 너도 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에서 자유로워지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정관념. 네가 먼저 좀 알아줘. 그게 아니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걸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고정관념.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말고 나는 무슨 고정관념이 가지고 있지? 아 딸이라면 이래야지. 옆집 딸들은 그러던데 우리 딸도 이래야지. 너는 이렇게 왜 안 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만 자식들에게 기대 뭐 바램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먼저 그래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걸 하자. 고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봐요. 나답게 살기 위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 본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너무 항상 좌절했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림을 더 잘 그려서 동생 테오에게 나중에 갚을 날이 있을 거야. 편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고 자유로워지게요. 세 번째는 고정관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어요. 내가 물 줄게. 너도 줘. 내가 주니까 나도 주네.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적당히 줘야 되고요. 그만 줘야 될 때는 내려야 되고요. 또 막 이렇게 시든 거 있으면 뜯어줘야 되고요. 자세히 보면 보여요.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빈센트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림을 그린 캔버스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캔버스보다는 어쩐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알아. 아는 거랑 행동으로 할 줄 아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습니다.